코스피가 좀 급락을 한 것 네. 같아요. 혹시 급락의 원인을 네.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거의 꼴찌예요. 홍콩 다음으로 제일 못했어요.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네.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레벨을 다 깨고 내려가서 뭐 오늘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점을 보려면은 11월, 12월로 돌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11월, 12월로 돌아가서 보면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코스피가 16% 넘게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나스닥만큼 올랐고 다우나 S&P보다 많이 올랐고 홍콩,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인데도 독야청청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대만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다른 신흥 아시아 증시보다 굉장히 센 반등을 했고 이 과정에서 조금 뭔가 부작용이 될 만한 수급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11월 이후,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까지 수익률을 보면 딱 중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정상화 과정이 벌어졌는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보면은 연말만 하더라도 나스닥보다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은 대만 증시와 좀 어느 정도 키가 맞춰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이 현물도 많이 샀습니다. 누적 순매수를 보면은 고점권까지 샀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8조 4,700을 샀어요.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권역까지 굉장히 세게 샀는데 이처럼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은 선물하고 현물 가격 갭이 벌어져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요. 원래는 12월 달에 맨날 배당락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12월 달에 매년 들어왔거든요. 거의 80% 확률로. 근데 여기다가 외국인이 선물을 굉장히 강하게 사니까 선물 가격이 더 올라서 현 선물 간의 가격 갭을 먹는 프로그램 매수가 12월 한 달 동안에만 6조 8천억이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영원히 외국인이 영원히 샀으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텐데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꺾이고 그리고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지정적 리스크,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이런 것들만 안 불리면서 외국인이 지금 한 달도 안 지나는 시간 동안 5조 3,500억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월, 11월, 12월 두 달 동안 산 거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내놓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현 선물 베이시스가 4를 넘는 베이시스가 있었던 게 1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베이시스를 먹었던 프로그램 매도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또한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1월 한 달 동안에만 3조 3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급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저는 원래는 1월 증시에는 좀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에는 그 와중에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죠. 미국 증시가 반등할 때 되니까 한국 실적들이 부진하고 중국 경제지표 못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줬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도 1월 달에는 코스피 밴드를 2,500에서 2,680으로 제시드리긴 했는데 이 와중에 잠깐 보여드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이렇게 꺾였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고 그리고 중국 경제지표는 CPI, PPI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출이 반등했다라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로 보면은 기조효과가 이렇게 셌는데도 제대로 된 반등을 못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못했고 확실하게 꺾이는 그림들이 나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해졌거든요. 네. 중국 증시가 워낙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다가 홍콩 증시, 그러니까 홍콩 ELS 낙인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계속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을 발표한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4분기 실적 전망이 급전직하했고 이걸 넘어서 24년 이익 전망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댈 구석이 없었던 거죠. 네. 매물이 출회되는데 그 출회되는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줄 만큼 중국 경기 부진, 홍콩 증시 급락, 중국 증시 급락, 거기다가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그리고 한국 기업 실적 부진. 네, 안 좋은 게 다 있네요. 안 좋은 게 다 몰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는데 지금 레벨에서는 뭐 매도 실익은 없는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었던 반도체까지도 실적이 그쵸. 안 좋은 거죠. 반도체 실적 뭐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일단은 반도체 실적 전망까지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다행히 24년 이익 전망을 보면 요 파란색이 반도체거든요. 네. 한번 퉁 떨어졌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연간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흔들리질 않고 있다. 다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 기업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년 이익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여 내려오고 있어서 좀 차별적인 흐름들이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삼성전자가 3% 네, 이상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좀 일방적인 약세가 네. 좀 어떻게 끝나기는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일방적인 약세는 거의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1월 증시가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서는 수급 변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월, 12월 달에 들어왔던 특히 12월 달에 들어왔던 거 이상으로 선물 매도는 출리됐습니다. 11월, 12월 합쳐서 본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매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선물 매도는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12월 달에 6조 8천억이 나왔는데 그 절반 정도가 이미 나왔어요, 매물로. 보통 12월 달에 들어온 수급의 프로그램 매수의 3분의 1 정도가 1월 달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절반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시장 코스피의 일방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수급 환경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400선 그리고 좀 더 언더슈팅이 있다면 2370선에 중요한 밸류에이션 지지선이 다 있거든요. 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 코스피 2300이 깨졌을 때도 PBR 측면에서 이 레벨을 살짝 깨긴 했지만 PER 측면에서 여기 저점을 잡고선 반등이 나오고 분위기 반전이 나왔던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등락이 있어서 이 2400선 지지력 테스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고착화되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원달러율이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원달러율이 더 세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예요. 보시면은 2020년 이후 고점권에 도달했을 때는 항상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여기 고점권에 도달하면 원달러율이 더 오르더라도 외국인은 계속 샀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사면 일단은 환차익으로 기본적으로 2, 3%는 먹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까 선물 수급도 정점을 통과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현물도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게 추세적인 매도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원달러율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지금 정점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오늘도 반등이 나와서 2400선 후반대로 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550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다시 2400 지지력 테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 이후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도 한 2400선, 2300선 후반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하방 24년 전망을 하면서 제시드렸던 게 2350이었거든요. 그 선은 굉장히 센 락바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400선 초반에 오면은 좀 모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월은 이렇게 보내고 네. 한 변곡점은 한 2월 정도 예상하시나요? 2월 중후반을 지나면서는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2월 1일 날부터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특히 중요한 게 저는 CPI 여기 PC 물가 지표가 2월 달에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월 달에는 물가 지표가 그렇게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FOMC 회의는 요즘 연준 위원들이든 22위원이들은 금리 인하기대를 제어하려고 모두들 출동해서 금리 인하기대 너무 하지 마. 막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워낙 세니까 왜냐면은 지난주에 PPI가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7번 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들었었어요.
너무 심하게 들어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준위원들 어떤 분들은 3분기 50bp 인하다라고 명시해 줄 정도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FMC 1월 FMC에서는 아마도 파월 연준의장, 그러니까 점도표나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은 조금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진정시켜 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여기서 하나의 관건은 QT, 그러니까 그동안 유동성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 확 풀었던 유동성을 계속 줄여가고 있었거든요. 네. 이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통화정책 긴축이 축이었던 QT, 양적 긴축까지도 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 긴축 스탠스가 풀리는 거라서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물가인데요. 네. 12월 CPI는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면, 자, 이게 1월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온대요. 1월 달 예상이 3%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네. 예상이 들어오고 있고, 코어 CPI도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림이고, 자, 이제 2월 말에 발표되는 PC입니다. PC 물가지수는 계속 2.3까지, 그러니까 2% 초반까지 PC가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코어 PC 이게 2.75, 3 밑으로 간다. 2%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얼마 만의 일이냐면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아, 2%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3년 만입니다. 거의 3년 만이에요. 거의 3년 만에 2%로 들어간다는 그림이라서 이런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그림들이 좀 더 명확해지게 된다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세 반전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미국 경기가 2024년 2분기, 올해 2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둔화될 거고, 1분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둔화될 때 다른 쪽들에서 좀 받쳐주면 좋을 텐데, 보시면은 요 회색이 유럽 GDP 성장률이거든요. 바닥은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0, 0.1. 근데 24년 상반기까지 0.2예요. 아.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반기나 돼야지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얼마 전에 발표된 GDP 성장률이 4분기 GDP 성장률이 5.2였는데 1분기는 4.2예요. 기저효과 때문에 퉁 떨어지는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1월, 2월 달에 발표되는 중국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들도 이렇게 좀 모멘텀이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반등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걱정들, 불안감들 때문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월, 2월까지는 좀 등락이 있는 가운데 좀 반등 시도 있으면 좀 밀렸다가 좀 밀렸으면 또 반등 시도하고, 이런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2월 뭐 중순 이럴 때 조금씩 좋아진다고 했을 네. 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이 빠졌으면 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낙폭과 대주예요. 아, 근데 1월달 수익률을 보면은 철강, 화학, IT 가전, 조선,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 화장품, 의료, IT 하드웨어, 제약바이오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잘한다고 했던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최근 핫했던 제약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잘했고 올해 1월 달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다 밀렸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은 거라서 지수 자체는 지금 다시 2,400선 초반까지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은 쭉 올라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낙폭과 대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선행 EPS가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가 있을 때는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를 보는데, 이 중에서도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실적과 수급까지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실어서 이끌어가고, 이 와중에 2차 전지, 조선, 자동차가 좀 등락을 보이면서 좀 코스피가 2,550선까지는 좀 반등하는 그림들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부장님 한 24년은 뭐 상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상저하고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24년을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미국 경기 둔화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스케일을 좀 열어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로는 24년 2분기, 전년 대비로는 24년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도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리고 유럽 경기도 2분기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3분기부터는 기조효과만으로도 1%대 성장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한국도 좀 슬로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2%대 성장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경기는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이 와중에 금리 인하해 준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조합을 해봤을 때 경기 모멘텀도 하반기로 가면서 살아나고 통화정책 모멘텀은 2분기 늦어도 2분기 말 빠르면 2분기 초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이 같이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경기 안 좋아지고 진짜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시점은 빨라질 거고요. QT 중단 시점도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통화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을 조합해보면 올해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3월 전후로 해서 3월 FMC 전후로 해서 시장이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3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좀 빠르게 3월 말을 기점으로 바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명확하게 준다면 3월 말 4월 초 등락 이후 쭉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월 FMC에서도 우리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점도표를 막 조정해버린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6월, 9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명확해지면서 시장은 3월 말 4월 초를 기점으로 추세 반전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야 되는 조정이지 피해야 될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 대선이 또 네. 주요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말에 있는데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호재로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지금 연준도 금리 인하다, QT 축소다, 아니면 QT 중단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세게 밀어붙였던 긴축의 스탠스를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뭔지 모를 불확실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던져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부분들 또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그림이 나오면은 빠르게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빠르게 스탠스를 바꿔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트럼프 리스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 쪽에서는 노이즈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선 리스크가 시장이 더 충격을 주기보다는 일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 경기 부양의 쪽으로 좀 방향성이 맞춰지게 된다면 시장에는 나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주요 이렇게 리더십들의 맞습니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선거가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면 대만은 끝났죠. 그리고 파키스탄, 나토, 거기다가 이란, 여기다가 러시아, 인도, 한국,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취소됐습니다. 유럽 의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40개국에서 선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절대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한참 전이긴 하지만, 브렉시트 되면은 영국 망한다 그랬거든요. 안 망했죠. 그리고 그때 증시를 보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은 있었어요. 근데 충격이 있어서 부러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충격이 있었다가 다시 제자를 찾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2016년 11월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때 다들 그랬죠. 트럼프 되면 망한다. 안 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돼서 충격은 등락은 있었지만 제대로 원래 방향성대로 갔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 강세다라는 게 굉장히 센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는 달러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 이벤트가 그때 선거 가지고 시장이 잘 가던 증시가 부러진다거나 막 떨어진 증시가 올라가거나 막 잘 가던 경제 성장이 꺾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정책 방향성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잘 가던 경제를 좀 빨리 꺾이게 만들다거나 더 오래 좋게 만든다거나 이런 정도의 영향이지 뭐 갑자기 막 부러지는 그림들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만 선거도 마찬가지죠. 뭐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당장이라도 중국이 막 대만 침공하고 그럴 것 같이 막 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된 성향의 정부가 이전 정권도 쥐었고 전전 정권도 쥐었었어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친미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갑자기 독립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만 인구의 88%가 현상 유지를 원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린 독립해야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당선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줬고 작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너무 선거 정치 이벤트에 너무 몰입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있고요. 그보다는 제가 올해 이벤트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3월 또는 9월 달에 FTSE에서 발표하는 본드 인덱스가 있어요. WGBI라 그래서 본드 인덱스에 한국이 편입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과거 신흥국 채권이 이 본드 인덱스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한 6개월 정도는 정신없이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대규모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강세로 가겠죠. 이게 예정된 사항이라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 투자를 사야겠죠.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편입 결정이 되면은 아마도 4분기 중에는 수급이 좀 시장을 오버슈팅 하거나 아니면 좀 과열까지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정치 이벤트보다도 WGBI 편입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미국 대선도 트럼프 대 바이든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로 인한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노이즈는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막 급격하게 바뀔 건 아니거든요. 특히 24년에는 바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국내 시장을 한번 보면은요, 국내 상황을 한번 보면은 그 국내 PF 위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부동산 문제 같은데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네. PF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왜 시장이 불안해하냐면은 이 건설사가 망했다라고 해서 파산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이 돼서 취약했던 건설사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게 확산되는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태형건설이 지금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에요. 태형건설 꼴찌입니다.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요. 태형건설 꼴찌입니다. 유동 비율은 태형건설이 꼴찌에서 7등이고요. 매출액 대비 순현금은 꼴찌에서 2등이에요.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힘들었던 굉장히 취약했던 건설사가 흔들렸으니까. 그리고 태형건설 자체만으로 시장의 파급력도 되게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건설평가 16이라고 하는데 건설평가 토건 평가액을 보면은 이게 국토부에서 나오는데 20위 안에서도 태형건설이 차지하는 게 2%예요. 2%. 순위는 높은데 2%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건설사들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애들은 2%고 이거를 20위까지만 한정해서 그렇지 이거를 50위, 100위로 넓혀간다면 아마 2%도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시가총액은 9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이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벽개원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벽개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와 주택 판매 거래 면적상 1위 기업이 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벽개호는 이게 등급, 기업별 등급에 있어서 옐로우 등급이었어요. 경고 등급이었고, 그러니까 취약했던 기업이었죠. 그리고 주택 판매 비중, 판매 면적이 1위라고 하는데 중국 전체 건설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였어요. 1위 기업이 2.7%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곧바로 중국 정부가 개입을 했고 유동성을 풀고 하면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태형건설 사태가 나니까 정부와 그리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거든요. 유동성을 더 풀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회사채 스프레드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 BBB 같이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서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때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그리고 지난번에 벽가은 사태 이번에 한국 PF 이슈 이거는 찻잔 속의 태풍은 맞아요. 근데 달그락달그락 깨고 깨질 것 같은 느낌은 맞는데 이게 당장 깨져서 이 파편이 여기저기 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를 흘리게 만들고 멀쩡하던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번까지는 달그락된다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언제 깨질지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내년 올해죠. 24년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신용 리스크는 이때 채권 금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면은 좀 자연스럽게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이슈들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그리고 달그락댔던 찻잔 소리도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부장님께서 보실 때 네. 2024년에 주도주는 좀 뭐라고 보세요? 주도주는 뻔하긴 한데요. 네.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당연히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보시면 23년에도 성장주가 한번 불을 뿜긴 했어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네. 그랬다가 좀 꺾이긴 했지만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도인데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근데 작년과 23년과 24년은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23년은 내러티브 장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이런 거 상관없고 성장 스토리만 나오면은 그냥 날아갔어요. 뭐 2차 전지로 돈을 못 벌어도 그냥 막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런 내러티브 장세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러티브 장세 이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넘버스 장세라 그래서 실적이나 업황이나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을 검증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검증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다시 시장은 등락은 있겠지만 그 업종이나 종목은 다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만약에 숫자로 검증되지 않으면은 몇 년 전에 메타버스처럼 잊혀지는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 그러니까 코스피 늘어나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업종별로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익 증가율, 이익 모멘텀인데 보시면은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2차 전지는 저는 트로이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반도체 23년에 44% 올랐습니다. 업종 지수 자체가.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트로이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좀 내러티브 장세에 너무 세게 움직였죠. 그렇게 되면은 넘버스 장세에서 검증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들어올 수 있어서 일단은 바라봐야 될 것은 반도체, 조선, 트로이카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랑 같이 맞춰보면 제약바이오하고 인터넷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수급까지 맞물려서 보면 23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반도체입니다. 20조를 샀어요. 그리고 자동차, 조선을 많이 샀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조선을 좀 매집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월, 1월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과정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새롭게 사기 시작한 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왔다 갔다 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서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실적 모멘텀, 이익 기여도,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도체, 조선, 인터넷 요 세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건 반도체, 조선, 인터넷. 특히 반도체, 조선은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는 반도체, 조선 대응하고 인터넷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어서 인터넷은 좀 더 밀리면은 그때부터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반도체, 조선, 인터넷이고 네.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으로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자동차는 좀 컨셉이 다르긴 한데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자동차도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섹터별로 네. 한번 뷰가 어떤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업종을 분석하는 분들이 네. 각기 업종에서 실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걸 찍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별표 빨간색 별표 돼 있는 게 저희 업종 최선 업종 반도체, 조선,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까지.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실적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림들이 많고 자동차는 빼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온 업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저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업종들은 저는 올해는 바닥은 이전에 통과했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22년 10월, 23년 초라고 한다면 저기 바닥에 있는 애들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저는 뭐 반도체 어디 있죠? 반도체는 실적이 이제 막 올라오는 과정이 있고요. 네. 조선도 이제 막 좋아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은 여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세 업종과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까지 하반기에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1월달 1분기 1, 2월달까지 좀 길어진다면 3월 초중반까지 등락이 있다면 저희는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되는 조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이 2023년, 2017년이 2024년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주가 추이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2016년에도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박스권 그러다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23년에도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박스권 쫙 치고 올라갔다 최근 좀 꺾이긴 했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쇼크라 그래서 많이들 불안정해 하시는데 실적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TSMC, 마이크론 이런 실적들까지 보면 25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될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제일 좋은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2017년이 2024년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올라가곤 있지만 뭐 2017년에 버금가냐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멘텀을 보면 2017년보다 훨씬 센 모멘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분기별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 2023년 4분기에 쫙 치고 올라왔죠. 네. 대중국 수출이 좀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반도체를 볼게요. 반도체 수출이 20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마다 쭉쭉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벨업 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거든요. 자, 1분기에서 2분기 올라올 때 0.8억 달러, 8천억 달러가 좀 올라왔는데 2분기에서 3분기는 1.4억 달러, 그리고 3분기에 4분기는 1.6억 달러. 그러니까 개선되는 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게 분기별인데요. 이제 24년 2분기를 지나면서 스마트폰, 서버, PC 판매 증가량 자체가 플러스 반전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좋아진다라는 건데 자 근데 저는 여기에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2년, 23년에 들어갔던 탑재량과 그러니까 용량과 앞으로 들어갈 용량이 뭐가 더 클까? 용량은 앞으로 들어갈 게 훨씬 더 크겠죠. 핸드폰도 얼마 전만 해도 216기가 뭐 200 몇 기가만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1테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기기에 들어가는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기에 들어가는 용량 자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AI 모멘텀이죠. AI 모멘텀. AI 모멘텀 뭐 어느 누구도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긴 어렵죠. 근데 이것도 2017년 분위기랑 되게 비슷해요. 2016년 말 2017년 초에도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올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AI 수요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가늠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애플도 글래스 같은 거 XR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하나는 HBM에 이은 다른 기술력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적도 빠르게 레벨업되고 여기에 성장 스토리가 붙어준다면 반도체는 예상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4년에는 꼭 반도체를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뭐 어떤 기업을 들고 가야 될까요? SK 하이닉스가 더 나을까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아요. 최근도 보면은 한 1등이 먼저 올라가면은 좀 쉬는 동안에 2등이 올라가고 2등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1등이 올라가고 하는데 요 종목이 저희가 탑픽스로 제시드린 건데요.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등비등하긴 한데 조금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기, 네이버,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조선 얘네들이 최상위권에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특징적인 게 반도체는 둘 다 들어갔습니다. 한 기업만 빼놓지 않고 둘 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둘을 같이 잘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50대 50으로 놓고 한쪽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60대 4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죠. 많이 올라간 애를 빼서 좀 덜 올라온 애 사고 그럼 또 이렇게 앞서거니에서 빠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총 금액 자체가 계속 레벨업 되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둘 다 좋게 보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같은 업종의 대표주라 하더라도 1등은 조금 안정성이 높고 2등은 변동성 큰다 하더라도 좋을 때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 더 조절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LNF가 좀 영업이익 전망이 좋은가 보네요. 네, LNF 그리고 저희는 셋업체에서는 삼성 SDI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아마도 24년에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23년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장세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노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23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24년에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12개월 선행 PER 보면은 좀 많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22년 이후 저점이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실적 전망치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전망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고 최근 실적 발표되는 것도 보면은 24년 1분기가 저점이야 라고 했는데 최근 논의되는 것들은 2분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야지 주가가 좀 더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멘텀이 가장 강한 그리고 원래 기울기가 이런 그림이었다면 기울기를 조금 더 높여줬던 미국 쪽 모멘텀이 트럼프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게 된다면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만 하면은 밀려 있고 밀렸다 싶으면 올라가고 계속 이런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NF랑 삼성 SDI를 저희는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로봇은 별로 안 좋게 보세요. 로봇이요? 네. 로봇이요?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로봇은 제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 요게 한 ETF에 들어가 있는 로봇 액티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데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네이버, SDI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보시는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는 레이모로미스틱스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 전망 자체가 없어요.
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네. 24년은 넘버스 장세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으로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23년에 몇백 프로 수익률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 강해질 만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기울기에 약간만 미스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 여기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실적 전망치가 없어요. 뭐 대장주라고 하는 뭐 레인보우나 뭐 두산도 실적 전망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략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잘 알아서 하나하나 뜯어본다면은 뭐 이게 좀 낫습니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들은 실적을 계속 꼼꼼히 따져보자.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에 그 성장성의 속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실적들이 발표되는지 아니면 이 기울기를 꺾을 만큼 좀 기울기를 낮출 만큼의 실적이 좀 부진한지 그래서 2023년에는 많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근데 24년에는 실적이 괜찮은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로봇이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는 많이 됐고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넘버스 측면에서 약한 게 약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몇억 원밖에 안 돼요. 2억, 3억. 근데 주가는 이제 이미 몇백 프로가 나 있죠. 네. 그거를 정당해 줄 만큼의 실적이 24년부터 나올 수 있을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 만약에 뭐 잘 사셨으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네. 근데 실적이 조금 미스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기술적 분석에서 팁을 드리면은 갖고 계신 종목들 로봇주들 중에서 200일, 50일 주가 이렇게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조정을 받아도 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잘 가던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깬다 라고 하면 한 절반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깬다 그러면은 한 80% 조금만 남겨놓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50일, 200일을 추세선이라고 하고 외국인이 보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을 50일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잘 따져보시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을 여러분들께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그 반도체, 바이오, 뭐 인터넷 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또 다 공개하시면 또 양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한 이 정도만 해도 우선 섹터별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최선 업종으로 말씀드렸던 조선하고 인터넷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인터넷은 실적 전망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죠. 네. 근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재평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성장 동력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네. 2023년 8월 달에 네카오가 계속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24년에 뭐 B2C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B2B적인 측면에서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AI로 돈을 버네? 라고 하면서 성장성을 재평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실적 레벨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플러스 알파로 AI 서비스에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이 잡히는지 좀 따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선업종인데 조선은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근데 특수선, 뭐 한때는 LNG선, 한때는 암모니아선, 최근 들어서는 대형 탱커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선가가 오른 상황에서 수주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면 실적이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겠죠. 밸류에이션도 2016년 이후, 15년 이후 저점권에 근접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조선업종은 10년 만에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변화를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조선, 인터넷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네. 2차 전지는 실적이 1분기 저점인지 2분기 저점인지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진폭이 좀 클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부장님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올해 좀 운영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퇴직연금으로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다 넣었거든요. 100%요? 퇴직연금 원래 70%밖에 안 되잖아요. 70%, 네. 30% 채권 같은 거 넣어야 되죠. 네. 현금으로 돼 있거나 채권으로 돼 있는데 다 넣었습니다.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반도체, 인터넷, 조선 세 개 넣었고 지금 비중이 조금 적은 거는 자동차하고 2차 전지도 있긴 한데 네. 비중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있고 오늘 뭐 이틀 동안 샀더니 오늘 막 올라서 수익이 나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정리했다가 또 밀리면 사고 정리했다 또 밀리면 사고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1월, 2월 달 동안에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7, 80% 정도의 주식 비중을 앞으로 좀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2월, 3월을 지나면서는 한 80% 정도는 주식으로 채워놓고 20%는 저도 모르는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긴급 투입될 만큼의 긴급 자금이니까 20% 현금이나 채권 안전한 쪽에 빼놓으시고 80%를 풀로 채워놓고 3월, 4월을 맞이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채워나가는 시간이지 비워야 될 시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 체크가 좀 되면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네. 또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정리해서 다른 업종들을 산다든지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나머지 20%에서 좀 비중을 더 실어간다든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아마 하반기 때 빠르면은 3월, 4월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장주들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다음 달에 왔을 때 변화된 것들을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뭐 2,400선 초반에서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고 단기적으로는 2,550 근처 가면은 약간 정리했다가 또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조금 정리하고 이런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떨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빠르게 떨어진 만큼 가격 조정은 전 일단락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았죠. 이제 인내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회의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데 요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비중을 충분히 실어 놓으신다면 아마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두 달 정도 좀 힘들다 하더라도 힘내시고 좀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매달 찾아오니까 그때그때 업데이트 드리고 시장 변화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적화된 생각들,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엄청 추워진대요.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때까지 모두들 잘 투자하셔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내 주식 잘 지키고 수익 잘 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맞습니다. 있으면 더 축적해 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명언이신 것 아유, 같습니다. 네, 저희 상저 학원하고 하니까 네. 잘 진짜 한번 잘 한다면 불을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